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꿀구라 김태진과 막구라 백승유가 르네상스 도시를 거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지적인 여행 아트 인문학 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와우, 이 리액션 뭔가 조작된 건 아니겠죠? 마음에 듭니다. 정말 마음에 들고요. 네, 공이 날라오는 건 아직 적응이 안 되고 있는데 저 제목 이제 세 단어가 뭐였어요? 아트, 인문학, 여행.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좀 수사학적인 답변에 당황스러운데 저는 이제 이 책을 처음 기획하면서 낯설게 보기, 낯설음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했어요. 예술, 아름다움을 통해서 낯선 세상을 접하죠. 인문학, 우리 삶을 낯설게 보는 겁니다. 나를 다시 돌아보는 거죠. 여행은 익숙한 곳에서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 여행에서 결국 돌아와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은 정말 낯설게 보이는 나 자신인 거죠. 그래서 이 여행은 아트, 인문학 여행,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빠질 수 없는 그런 여행이고요.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이 사진이 저와 함께 백승유 작가님께서 이탈리아를 누비면서 우리는 어떤 짓을 했는가를 정말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의 사진이에요. 여기가 베네치아의 산마르코 광장. 이 광장에 한 여인이 가로질러 갑니다. 저희는 이제 이 아름다운 건축물이죠. 이 산마르코 광장의 아름다운 건축물에 예술이라는 것이 펼쳐져 있는 가운데 무엇이? 인간이 거기에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런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 사진에 대해서 좀 저희의 베스트 컷이자 많은 분들이 정말 감탄했던 이 사진인데 직접 찍으신 분이 한 말씀 해주세요. 이건 굉장히 철학이 담겨 있는 작품입니다. 제가 정말. 생각해도 굉장히 명작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저 지나가는 여인은 그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고 밑에 그 물 속에 반영된 그 허상은 우리의 그 삶의 이상, 그 다음에 그 위에 걷고 있는 사람은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그 괴리감 속에서 혼돈하고 있는 그 인간의 삶을 그 표현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아트 인문학 여행에 필요한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좀 박수 주시나요? 기왕이면 화끈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일단 막 던지시는데 필이 와요. 그죠? 저희가 이번 여행을 떠나면서 각자 별명을 하나씩 지어봤습니다. 저는 꿀구라, 백승유 작가님은 이제 막구라. 저는 이제 사진에서 보고 계시듯이 저는 좀 딱딱하고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반면에 이 백승유 작가님은 막 던지세요. 감성적이고 직관적이고 그런 분이에요. 저도 저 혼자서는 책이 안 될 것 같아서 삼고초려 모셨고요. 정말 어렵게 튕기셨는데 같이 갔다가 같이 작품을 만들었죠. 저는 이제 좀 멋지게 표현하면은 아폴론적인 세계와 디오니소스적인 세계가 이 책에서 만났다. 그냥 끄덕만 하시나요? 네. 그런 거고요. 저는 이제 일상복으로 그냥 갔어요. 저는 여행 갈 때 뭐 특별하게 차려입고 가지 않았는데 백승유 작가님은 노란 등산복으로 가셨거든요. 원래 저런 옷 입고 다니시나요? 저는 원래 이런 의상 안 입는데 제가 여행을 갈 때 그 아내가 이번 여행에 그 선물을 사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노란색이 채도가 높기 때문에 어디 가다 길을 잊어버려도 제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간 사람이 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저는 길눈이어도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준 거예요. 별다른 뜻이 없습니다. 예. 그런 의미가 있으셨군요. 저희가 이제 아까 이성과 감성, 그 다음에 개념과 직관, 이거 이제 둘이 만났다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을 좀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물이에요. 이 사진이. 이 사진이 우피치 미술관에서 찍은 사진인데 액잔에 딱 들어있는 고전 미술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간 여행이 아니에요. 거기에 이 색채
검정색, 빨간색, 노란색 이 색채와 깔맞춤을 한 듯한 어떤 여인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습니다. 이런 장면은 어떻게 찍은 거죠? 너무 짠 게 냄새 났나요? 이렇게 안 던져도 제가 또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한 장 속에 저희의 만남이 그 예약돼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프레임 속에 틀 안에 갇혀 있는 그 꿀구라의 달콤한 이야기 안에 들어있지만 저는 저 여성이 지나가는 것을 막구라의 직감으로 막 찍은 거예요. 그 중에 걸려드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굉장히 겸손한 멘트고 이거는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인이 오고 있을 때 이 정도 시점에서 찍으리라. 그래서 딱 찍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의 만남 이렇게 그 아주 논리적으로 논리 정형한 틀에 있는 그런 미술사에 대한 이야기와 그 거기에 같이 칼라 하모니가 맞춰 있는 저 여인의 자유분방함 이 틀로부터 떠나가고 있는 거죠. 어때요? 말이 맞지 않습니다? 네. 괜찮죠? 꿀구라가 좀 밀리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되네요. 저희가 이제 4도시를 다녀왔거든요. 밀라노,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 이렇게 4도시를 다녀왔는데 오늘은 좀 다 소개해드릴 시간은 아쉽게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가장 아름답다는 2도시를 좀 가볍게 살펴볼 텐데 저희가 이제 베네치아와 피렌체를 이제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그냥 많은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2도시를 나타내는 대비시켜주는 한 장의 사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기 베네치아였고요. 피렌체 그렇습니다. 백 작가님께서 이 두 사진이 그 2도시를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여주나요? 어떻습니까? 분주하죠? 베네치아입니다. 베네치아는 바다 위에 세워진 도시예요. 그래서 언제 밀려들 줄 모르는 그런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그래서 언제든지 도망을 준비해야 되는 그들의 삶이 있는 분주한 베네치아.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죠? 피렌체. 여기 자막에 써 있습니다. 자막 있어요? 제가 긴장했나 봐요. 예. 피렌체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아주 평평한 평지 위에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보면 그 산악지형이 험난한 곳하고 그 평온한 곳에 사는 사람들의 스타일들이 다릅니다. 여기 특별하게 베네치아와 피렌체. 여기 피렌체인데 두 여인에게 제가 카메라를 들이댔을 때 거부 없이 물론 제가 사진가로서의 포스가 이들에게 멋진 작품을 만들어줄 거라는 기대도 있었겠지만 아주 다정다감한 눈빛으로 저에게 미소를 띄워줬어요. 그래서 피렌체는 지금도 제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베네치아가 매력있다. 근데 저는 피렌체가 매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정감. 언제 500년 전에 있었던 피렌체의 그 발자취, 흔적이 그때의 예술가들, 그 존재와의 만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 있다고 생각하고 베네치아는 항상 분주함 속에서 그들의 생존 경쟁 그리고 퍽퍽한 일상들이 숨겨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베네치아와 피렌체를 2개를 보여드리는데 저희는 이제 아트 인문학 여행을 갔지만 이제 미술을 그냥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도시의 환경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었고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이 또 어떤 예술을 만들었는지 그런 이해까지 도달해 보고자 그런 관심으로 이제 봤었던 얘기고요. 자, 피렌체입니다. 피렌체를 걷다가 백 작가님의 눈이 딱 맹수가 먹이를 포착한 것 같이 막 달려가시더니 찍었어요. 제목을 이렇게 붙였죠. 사라진 다빈치. 네, 뭡니까? 좀 짜고 치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거리에서 제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만난 그 첫 번째 부분이었고요. 사실 제가 이제 그 삼고초려 끝에 튕기다가 갔는데 여기에 가서 존재를 찾는다는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물론 그 밀라노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이 고민했었는데 피렌체의 골목을 걸어가고 있다가 모나리자를 발견한 거예요. 현대판. 예전에 다빈치가 했던 것은 벽에 그렸던 그 개념에서 지금은 바닥에 그리기 시작한 또 다른 어떤 시도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 자리를 떴어요. 이것은 우리는 미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빈치는 미완성이 아니었고 의도된 미완성이었죠. 완성작인 거예요. 이렇게 그 옆에 있는 붓과 그 안에 있는 가방을 같이 놓고 완성된 퍼포먼스죠. 그래서 같이 갔던 사람 중에 골목으로 이렇게 턴하고 있는 긴 머리에 다빈치를 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걸 찍지는 못했는데 좀 그런 것이 아쉬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걷다가 또 백 작가님 눈이 반짝반짝했어요. 피렌체를 걷다가 그러더니 외치셨죠. 이건 고흐인데? 그러셨어요. 이게 이제 그 고흐의 무슨 그림이죠?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지만 밤하늘의 테라스 관련된 건데 네. 맞을 거예요 아마. 아를레. 그렇죠. 이거 사실 뭐 굳이 이름 정확히 할 필요는 없어요. 다빈치라는 것만 알면 되는데 굳이 이걸 끝까지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피렌체의 매력은 이렇게 그 시대에 살지 않았던, 저는 500년 전으로 갔는데 그 시대에 살지 않았던 고흐까지도 만남을 주선해줬던 거, 이것이 제가 피렌체에서 아주 푹 빠졌던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 피렌체가 유명해진 것은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영화 때문이죠. 거기에 남자 주인공 준세이가 오토바이를 타고 걷던 그 골목. 그런데 피렌체는 유네스코 그 세계 문화유적이지만 도시가 과거로부터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변하지 않아요. 그 증개축은 허용되지 않고 개보수만 돼요. 근데 그대로 남아있다는 의미가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했어요. 뭐냐? 이 도로를 누가? 다빈치가. 이 모습 그대로 미켈란젤로가, 라파엘로가, 브루넬레스키가 수도 없이 걸었을 그 길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백 작가님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그 위대했던 그런 예술가들의 발자취를 이렇게 쫓아다녔죠. 피렌체의 랜드마크라고 하게 되면 단연 두오모죠. 두오모. 그래서 제 책에도 그 두오모의 그 도움을 쿠폴라라고 하는데 그 쿠폴라를 완성했던 브루넬레스키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 조각을 했지만 조각의 길을 포기하고 자기 이제 도시에 정말 수건 사업, 그 누구도 인간은 지을 수 없다고 했던 그 쿠폴라를 짓기 위해서 무려 17년 동안 독학을 하고 독학을 해서 새로운 예술 양식을 스스로 창조하고 그래서 비로소 그 돔을 지을 수 있었던 그 브루넬레스키의 이야기가 저희 책에도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 긴박하고 그 좀 어려웠던 그 이야기를 책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거기 적혀있죠. 네, 이 정도만 하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이 두오모의 그 정상에는 이렇게 쿠폴라가 있죠. 쿠폴라가 바로 그 세상에 사랑하는 이를 가진 이들의 성지예요. 그 영화 때문에 성지가 됐고 거기에서 한 컷을 찍으셨어요. 피렌체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이 아름다운 풍경인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영화의 한 장면, 그 주인공들의 그 모습을 제가 찍은 거고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찍을 수 있도록 기다려준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의 주인공들의 만남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저희가 아침 일찍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한 대학생 남자가 한국인 여기 영화에서의 느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기다리겠노라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청년이 있었어요. 저희는 한 20분 있다 내려왔는데 그래서 이 방송이 북TV 365가 북포럼. 북포럼? 네. 북포럼. 죄송합니다. 편집 문제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청년을 저는 한국에 와서 만나고 싶어요. 이 방송이 영향력이 있다면 아마 조만간 이 청년이 연락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연락이 온다면 이 방송을 제가 아주 신뢰를 하겠어요. 네.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뭐 그런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연락해. 기다려. 인상적인 청년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브루넬레스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그 다음에 이제 브루넬레스키의 발자취를 많이 따라다녔는데, 떡하니 그 조각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각상을 찍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브루넬레스키는 세상에 없던 추남입니다. 근데 후대 조각가가 정말 그럴듯하게 얼굴 만들었어요. 작업 좀 한 거죠. 이렇게 작업 좀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조각에 관한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백 작가님도 이렇게 아래에서 찍으셨어요. 이렇게 그 좀 이쁘지도 않은 다리를 저렇게 정면 의도가 있으십니까 여기에? 그렇죠. 의도가 있죠. 사진에서 이렇게 작가의 의도는 그 내용을 항상 담고 있는데 제가 이 그 다리 아주 튼실한 다리를 보여준 것은 이 사람이 천재였지만 그 말로만 학습에 의한 어떤 지식만으로 이 부분을 완성시킨 것이 아니라 로마의 폐허된 로마에 직접 발로 뛰어서 실행하는 실행자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와이드렌즈를 통해서 밑에서 위로 찍음으로써 그 왜곡된 거대해진 다리로 표현한 이 결과물입니다. 예. 실행력. 이렇게 찍을 때 진짜 이렇게 하고 찍으신 거야? 아니면 해석을 잘하신 거예요? 아니 다 의도하고 찍은 거지 지금 해석은 거 하나도 없어요. 인도도 하고 해석도 하셨겠죠. 그 여기가 귀신이야 귀신. 네, 지금 보고 계신 이 장면이 귀신. 그 쿠폴라로 올라가는 그 통로예요. 어떤 분들은 그 쿠폴라 올라가서 인증샷 찍어야지 하면서 이 길을 그냥 헉헉대면서 언제 이 길이 끝나나 하고 올라가시는데 그 브루넬레스키의 이야기를 알고 계신 분들은 이 길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인간은 지을 수 없다고 했던 이 쿠폴라를 지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고심했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벽돌이 이렇게 엇갈려서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여기가 이제 난공사 부분으로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벽돌 쌓기에서는 그게 지어지지 않는 것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거죠. 근데 어디에서? 로마 폐허를 뒤지면서 자기 조상들이 했던 그 방식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런 어떤 엄청난 일을 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유명한 말이지만 우리는 아는 만큼 볼 수 있고 보는 만큼 느낄 수 있다. 그런 것을 여기서 말해준다고 하겠어요. 브루넬레스키를 찾아 헤맸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각상이 너무 작업이 돼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건 브루넬레스키가 아니다. 그래서 피렌체를 막 헤매고 다니다가 백 작가님이 드디어 찾았다라고 외쳤어요. 유레카. 그래서 저는 봤는데 신발. 없어요. 없는데 딱 찍어 놓으시고 브루넬레스키를 잡았다. 왜 잡은 겁니까? 브루넬레스키는 그 선원근법, 건축에서 말하는 선원근법을 만든 사람인데요. 여기 보면 밑에 길가에 어둠 속에 살짝 보여지는 흰색 실선이 있죠. 흰색이 가까이 가면서 소실점, 이게 선원근법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건 지오토의 잘못 발음하면 조토가 됩니다. 근데 이제 지오토로 발음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데 오른쪽에 보이는 그 쿠폴라 돔은 이게 살짝 숨겨놓은 것은 뭐냐면 신비주의. 작가를 신비주의 속으로 넣기 위해서 이렇게 쭉 오고 있는데 그 시점에서 찰칵. 브루넬레스키가 이렇게 오는 것을 찰칵. 선원근법 소실점에서 찰칵. 잡으셨군요. 그렇죠. 이게 찰나의 미학이잖아요. 사진은. 막구라는 끝이 없어요. 그죠? 대단합니다. 자, 이제 피렌체 얘기를 아쉽게 여기서 접고요. 다음으로 이제 베네치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베네치아는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고 물의 도시죠. 그런데 베네치아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왜죠? 온난화 때문에 해수면이 높아져서 해마다 잠기는 일수가 더 늘어나고 있죠. 저희가 운 좋게 그 베네치아가 물에 잠기는 날 그 베네치아를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산마르코 광장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바닷물이 가득 거길 덮고 있다가 이제 아침이 돼서 쫙 물이 빠지고 있는 순간에 또 눈이 반짝반짝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산마르코 광장을 찍었어요. 베네치아는 이처럼 좀 가혹한, 좀 혹독한 자연환경 속에서 척박한 그 환경 속에서 그 사람들 생존 방식을 터득하고 또 그런 이제 삶에 익숙해져 있었겠죠. 아마 그 이미지를 또 담아내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곤돌라 하면은 낭만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낭만의 상징인데 그 곤돌라가 잠시 쉬고 있는 그 뒤에 무엇이 지나가고 있죠? 배가 한 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 작품이 뭐 어떤 의도로 찍어진 건가요? 사실 찍고 나니까 저 사람이 있었어요. 네.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근데 저기 산마르코 광장에서 전에 보여줬던 그 부분은 굉장히 그 낭만적인 모습으로 비춰졌지만 사실은 그 물이 들어와서
그들을 위협하는 생존을 위협하는 그 상황이 됐을 때 사진가에게는 굉장히 기회가 됐었고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그 배, 멋있는 배가 있었지만 뒤에서 멀리 그 가장이죠. 가장이 이른 아침에 생존을 위해서 출근하는 거죠. 노를 젓고 가고 있는 아주 처절한 모습을 저는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베네치아를 다니면서 처음에는 우리 관광지라고 하는 너무나 밝은 면들 그런 데를 위주로 봤죠. 그러다가 이제 베네치아를 좀 더 깊숙이 들어가니까 거기에는 일상이 있었고요. 생존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로소 이제 베네치아 사람들 우리는 이해하고 그들의 예술도 한층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산마르코 광장에서 바라본 곳이죠.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베네치아에서 찍은 사진 중에 많은 분들이 또 최고다라고 말씀해 주신 사진인데 이 사진의 의미를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사진은 그 메지가오라고 하죠. 메지가오. 보통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해가 떨어지면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순간 그걸 메지가오라는데 저는 이 사진을 찍으면서 과연 내 삶의 메지가오는 언제인가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을 쭉 보면서 뒤쪽에 아주 멋지게 돼 있는 그 성당을 봤는데 이 성당에 무슨 뭐 사연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 네. 뭔가 주거니 받거니 네. 뭔가 약간 각본이 보이죠. 네. 저 성당이 이제 이름도 나와 있지만 산 조르조 마조레 성당인데요. 물 위에 간신히 떠 있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상당히 유명한 아름다운 성당입니다. 이 성당은 그냥 이렇게 겉에서만 이렇게 풍경만 찍고 가시기 쉬운데 저 성당 안에 또 베네치아 예술을 대표하는 걸작이 한 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 틴토레토라는 화가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에요. 우리는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은 너무나 익히 알고 있는데 베네치아가 자랑하는 이 최후의 만찬은 잘 모르죠. 뭔가 그 거장들 이제 피렌체나 이런데 다빈치 같은 거장들은 지나갔고 자기들은 존재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던 예술가들은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그림이 아니라 뭔가 변화를 시도해야만 했죠. 그래야 자기는 차별화를 할 수 있고 자기의 그림이 세상에 남겨질 수 있고 그걸 이제 고민했던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틴토레토라는 화가 굉장히 재밌어요. 틴토레토는 이제 자기 스승이 이제 티치아노였는데 그가 활약하던 시절에는 스승이 너무 밝아서 스승이 태양처럼 너무 밝아서 자기는 그림자 속에서 이제 활동을 해야 됐던 화가고 스승이 이제 왕이나 귀족 같은 이제 값비싸게 그림을 주문하는 사람 그림을 싹쓸이하는 바람에 자기는 그냥 서민들의 그 싼 그림만을 그려야 했던 그런 정말 그 척박한 베네치아의 척박한 화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생존 방법을 어떻게 택했느냐? 빨리 그리는 거예요. 그림이 싸니까 빨리 그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틴토레토에 대해서 비아냥을 하기를 쟤는 붓으로 그리지 않고 빗자루로 그린다. 어떻게 이 시간에 그림이 나오냐 이런 얘기를 들었던 화가고요. 제 책에서도 이제 읽으신 분들이 정말 재밌다라고 해주신 그런 스토리거든요. 틴토레토의 스토리 꼭 읽어보시고 틴토레토가 이 스콜라 그란데라고 하는 이 회관이 지어질 때 이 회관을 장식할 예술가 한 명 선발하는 공모전에서 어떤 야로로 어떤 술수로 혼자 그걸 독차지하게 될 수 있었는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어요. 어떤 그런 이야기도 책에서 즐겁게 책에 있죠. 네, 책에서 즐겁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다. 그 베네치아도 너무나 좀 간략하게 이렇게 지나가서 아쉽습니다. 저희가 이제 네 도시를 다니면서 많은 걸 느꼈는데 그 중에서 그 중에서 한 두 대목 정도만 소개해드리면 이게 바로 그 피렌체 전성기를 읽었던 메디치 가문 아시죠? 메디치 가문이 그냥 상인 가문에서 나중에 왕이 되거든요. 그 왕이 돼서 전성기를 누릴 때 코시모 1세라고 하는 왕이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산 로렌토 성당에 묻혀 있는 곳을 가봤더니 저 그림 하나가 그의 무덤임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가 묻혀 있는 자리는 반평도 안 되는 딱 그곳에 자기 자리를 누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란 게 무엇인가? 영광이라는 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느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두오모 쿠폴라죠? 쿠폴라. 네, 예. 쿠폴라.
얘기해요? 네. 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메디치 가문의 반평도 안 되는 그 묘. 이것은 우리가 항상 느낄 수 있는 거지만 살아있을 때 모든 행복이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 현재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줬고 제가 이번에 아트 인문학 여행을 다녀오면서 느꼈던 것은 이렇게 바라봄 그 위에서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것 미래까지도 볼 수 있는 그 지혜 그것을 그 여행을 통해서 얻은 것이 저에게는 큰 수확이 아니었나 이렇게 싶습니다. 아, 망원경이 보여지고 있는 게 그 의미셨군요. 박수가 나오려다가 네. 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30분이라는 제약 때문에 사실은 좀 많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랬는데 간략하게 지나가는 건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또 새로운 여행을 좀 조만간에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행을 다녀왔더니 많은 분들이 저희 여정이나 이런 걸 들어보시고는 같이 가야 된다. 당신들은 찍혔다. 그래서 저 일정에도 없이 좀 가게 된 게 있는데 특히 좀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백 작가님께 많이 가자고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그 베네치아, 피렌체 기본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토스카나 아시죠? 이 토스카나를 이제 찍으러 가는 그런 여행을 하게 될 텐데 토스카나가 어떻습니까? 어떤 곳입니까? 저도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오늘 강의에 피렌체, 베네치아를 넣은 것은 아주 절묘한 그 작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행을 준비하면서 사진가에게 토스카나는 꿈이죠. 로망이고 이곳에서 그냥 셔터만 누르면 작품. 가서 찍고 오면 작가. 그게 바로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갔다 오면 바로 작가 명함을 파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여행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겸손? 예. 그리고 여기 갔다 오면 또 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네. 뭐 그런 거 봅니다. 아, 네, 그런 거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앞으로도 이제 아트 인문학 여행을 또 많이 기획하고 많이 다녀볼 생각이고요.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 다음 계획도 좀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저희가 준비한 얘기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2부 저희가 이제 토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전에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2년 전에 제가 똑같은 그 피렌체, 베네치아 저도 그 패키지 여행을 갔다 왔었어요. 근데 야 진짜 패키지 여행 진짜 가지 말아야겠구나. 어떻게 나도 똑같은 저 장소에 있었는데 나는 왜 저걸 못 봤을까? 난 아까 말씀하신 걸 전혀 못 봤거든요. 왜 똑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그래서 야 역시 저게 그 우리가 여행을 할 때는 지금 요번에 며칠간 가신 겁니까 두 분이서? 열흘간. 열흘간 자유여행으로 가신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저는 이제 저 도시들을 저는 하루 만에 다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이제 여행사 있는 분들한테 안 됐지만 패키지 여행 가지 말아야겠다 하는 걸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이번에.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저희가 이 책에 사실 여기 있는 걸 모든 걸 할 수 없는 거고요.
그 여기 이제 두 분의 이제 MC 분들 나름대로 좀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왜냐면 제가 그냥 아무나 한 게 아니라 여기 이진경 MC는 남자 아티스트죠, 그래도 그죠? 네, 남들 좀 그래도라고 얘기하면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약간 그래도. 겸손하게. 네, 아, 그다음에 장효인 MC는 전혀 예술과 상관이 없는, 네, 그죠? 그쵸. 네, 문외한. 뭐 네, 아무것도 그러니까 없는. 그래서 좀 이런 상반된 캐릭터들이 어떻게 질문하는지 여러분 그걸 한번 보시면서 오늘 같이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진행하도록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는 자기소개는 생략할까요? 네, 생각하죠. 네네. 사람들 관심 있어 하는 건 그게 아니니까. 네네. 저희가 주인공은 아니니까요. 네네, 맞아요. 먼저 하시죠. 아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예술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사실 천재들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뭐 모든 사람 요새는 그 이렇게 창의력부터 시작해서 이게 좀 천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딱 이게 또 천재들 얘기고 딱 봤을 때 이게 딱 이 시대에 르네상스 이 시대에 이렇게 되게 많은 천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왜 이렇게 천재들이 많이 나왔나요?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네. 네. 그 제가 이제 이 여행을 기획하면서 창의성이라고 하는 어떤 화두를 붙들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천재들과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천재들은 우리가 겉에서 보기엔 천재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쭉 깊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인간을 만나요. 근데 저는 그 인간들의 그 예술가죠. 거장 예술가들의 인간적인 면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공통점을 찾았는데 그건 어떤 그 시대의 분위기하고 관련이 있었어요. 과연 르네상스 사람들이 과연 어떤 분위기가 있었길래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천재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왔을까. 그거는 이제 그 인문주의 운동이라는 거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때는 중세라고 하는 삶에서 갑갑함을 느꼈던 사람들이 어디로 눈을 돌렸냐 하면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로 눈을 돌렸어요. 고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그 종교에서 얘기하는 이제 천국이나 내세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현재에서 승부를 해야 했어요. 그 사람들은 무엇을 목표로 살았느냐? 그 사람들은 자기 내면의 잠재력을 찾아내서 그것을 탁월함에 이를 때까지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모토였다는 것을 르네상스 사람들은 찾아낸 거죠. 그것에 열광했어요. 그 사람들 열광하고 그 당시에 그 열광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해져서 그러는 천재들이 많이 나왔다. 네, 그런 이야기를 찾아냈어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시대에 비교하면 지금 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 르네상스 시대에 비해서 지금 현재 이 시대는 지금 이 시대는 여건은 훨씬 더 좋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환경들, 경제적인 면에서나 여러 가지 교육적인 여건에서나 우리가 훨씬 나은 건 맞죠. 저는 이제 그거를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 중세라고 하는 것에 갑갑함을 느꼈던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뭔가 갑갑함을 느끼는 것이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길 바랄거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는 세상에서 이제 갑갑함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르네상스라는 말을 들으면 아마 설레실 거예요. 르네상스. 뭔가가 다시 태어나고 새롭게 부활한다. 그 중에서 이제 내가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과 비교해 보자면 지금도 열심히 이제 찾아보시면 아마 중세가 있을 거예요. 네. 중세라고 하는 어떤 내리누르는 무엇인가? 아마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 안에서 나를 생각해 보시면 네. 이 책이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겠네요. 저는 금방 또 아티스트라고 예술을 한다고 소개를 잠깐 받았는데요. 근데 예술을 할 때는 이론을 먼저 생각하고 작업을 하진 않아요. 이렇게 직관이나 느낌이나 아니면 그 순간에 가지는 감정으로 작업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백승유 저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디오니소스라는 게 직관이나 어떤 감정에 의한 편을 얘기하시는 거고 아폴론이라고 하신 게 이성적인 어떤 이론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하실 때 힘들진 않으셨어요? 막구라는 이름을 사실 꿀구라가 지어줬어요. 네. 근데 제가 막구라라는 그 이름이 그 붙여진 대로 굉장히 편안해졌어요.
막 하면 되잖아요. 아, 막. 그래서 저는 막 그 직감회에서 뱉어냅니다. 뭐 현장에 가서도 계속 식사하다가도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럼 나중에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아, 네. 저는 막 해요 그냥. 아. 막 하면 정리하고. 그래서 같이 뭔가를 할 경우에 이 책도 굉장히 빠르게 쓰여졌어요. 물론 그 꿀구라는 그 전부터 계속 강의하면서 그 쌓였던 데이터가 있지만 저는 이제 갔다 온 다음에 의도하기도 했지만 그 내용을 써가지고 하는데 한 2달도 안 되는 기간에 아. 다 써지고 출판사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완성됐는데 저는 그 논리적이 필요 없어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막상 작업을 하고 나서의 느낌이. 제가 봐도 저를 네. 놀래요, 저를. 아니 근데 그거는 잡보이고 김태희 선생님이 볼 때 어떻습니까? 논리적이에요? 진짜? 어떠세요? 논리적이시기 어려우신 분이고. 네네. 대신 저는 좀 깜짝 놀라는 게 막 던지면 보통은 이제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막 던지는데 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대했던 부분을 그야말로 이제 100% 채워주셨어요. 이상 네. 이렇게 채워주셨고, 보완이. 뭐 다만 좀 아쉬웠던 거는 그냥 정말 편하게 정말 제로 베이스에서 막 던지셨으면 좋았을 텐데 또 이번에 인문학 저자가 되겠다는 또 생각으로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아주 아는 체를 하셨구나.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책을 7권 읽고 네. 동영상은 30기가. 그래서 저의 처음 의도와는 달리 너무 유식하게 막 던져야 되는데. 너무 체계적으로 모셔서 어. 뭐 덕분에 뭐 최근 좀 더 퀄리티가 높아졌다. 네. 그런 생각이 근데 이제 둘 사이에는 음. 극명한 선이 있어요. 인문학 그 미술사에 대한 내용을 제가 언급하면 안 돼요. 네. 본인이 찍은 사진 중에서 괜찮은 사진 그거 얘기하면 안 돼요. 아, 네. 딱 나눠졌어요. 서로 역할이. 그래서 제가 저도 인문학적으로 굉장히 7권의 책, 30기가의 동영상 이거를 통해서 굉장히 소양이 높은데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빗대서 항상 그 작품 속에서만 얘기할 수 있지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서로의 영역이 딱 영역이 딱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 갈라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두 분의 모습이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 요새 콜라보란 말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가수들 콜라보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런 작품, 뭐 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때 이렇게 감성과 이성의 서로 다른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콜라보하는 또 어떤 또 새로운 또 패턴을 또 제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건 거예요. 네. 근데 서로의 영역을 확실하게 존중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저는 아는 거 많은데 그걸 다 책에 못 써요. 아는 게 많으셨는데. 네, 아는 게 많은데. 좋아하고. 네네. 7권의 책, 30기가의 동영상. 얼마나 힘드셨을지 알 것 같아요. 굉장히 견디기 힘들었어요. 네. 근데 꼭 이게 지금 그림을 이렇게 감상을 할 때 뭐 사실 이런 식으로 사전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그림을 감상하면 더 이제 효과적이고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순수한 마음에서 그림을 그냥 감상을 하고 그 어떤 아무런 지식 없이 자기만의 어떤 감정을 끌어내면서 그렇게는 안 되나요? 그러니까 좀 그런 면도 있다고 봐요. 네, 그것도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생각이 나오지 않나 싶어요. 너무 많이 알게 되면 네. 어떻게 보면 또 식상해지는 면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여행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루브르나 우피치 미술관을 갔어요. 가서 보는데 일단 그 모나리자 보고 루브르 모나리자 보고 그 다음은 점점점 하였으니까 그 다음 점점점.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첫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아예 알지 않을 때 보이지 않는 그런 단계가 있다고 보고요. 네네. 그래서 그 단계는 누구에게나 좀 넘어서야 하는 그런 단계는 있다고 보고, 대신 그 이후부터도 너무 공부만 하려고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느끼는 것은 없고 아는 것만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뭐 추상화 있지 않습니까? 네. 진짜 완전 추상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반인들이 그걸 볼 때. 네. 추상화도 네. 공부 좀 하셔야 돼요. 그것도 공부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추상화의 경우에 요즘 이제 전시하고 있는 게 뭐 한가람 미술관에서 마크 로스코 뭐 그런 그림 보는데 색밖에 없어요. 그냥 색.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화가가 무엇을 고민했는지를 알아야 무슨 고민을 했었는 정도는 알아야 네. 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느낌만 갖고 좋다, 뭐 나쁘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술 아트 인문학인데 예술과 어떤 추상화들 잠깐 만들어 보면 뭐 그냥 이상한 그냥 일반 일상용품을 놓고서 작품이라고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예술과 그냥 아무나 해놓은 거하고 도대체 뭐로 그걸 구분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걸 구분하는 그 선이 뭡니까? 그게 뭐 유명한 사람이 만들면 그 아트가 되는 거고 그걸 어떻게 구분하는 거죠? 아, 네. 제가 얘기할까요? 근데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뒷상의 그 작품들, 변기? 예, 변기 어. 이런 것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이 그 지금까지 행해왔던 지속성이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스타일이 거기에서 극명히 나타났을 때 가능한 얘기고 아.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그냥 갖다 여기서 A 네. 공간에서 B 공간에 놨다라고 해서 그걸 작품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어떤 분들은 그거를 이제 그림은 반이하고 구라가 그 이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현대 미술은 네. 다 말빨이다. 음.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진정한 걸작과 아닌 게 나눠지는 것은 그 화가의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절절한 고민이 그 보는 관객들에게 공감을 얻을 때, 아. 공감을 얻을 때 비로소 이제 예술의 반열에 오르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왜 작가의 어떤 그런 관점이라든지 그런 걸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면요. 네. 글쎄요. 근데 이거 지금 질문이 굉장히 위험한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니 제가 우리가- 저도 그림을 딱 봤을 때 네. 이분이 뭘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건데 뭐지? 정리해드릴게요. 네. 이게 전공이 네. 뭐죠? 저요 문학입니다. 문학이고 네. 전 전영학이에요. 제가 책을 썼지만 다분히 야매스러울 수 있고 현장에서 얻었던 지혜를 여기다 담아놓은 거기 때문에 너무 평론가적인 시점으로 물어보면 답변하기 어려워져요. 깊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맞죠? 다시 책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 책 안에 보면은 예술과 자본의 힘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 르네상스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장들 결국 그 작가들도 자본의 힘을 만났기 때문에 권력의 힘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해질 수 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그 르네상스 시대뿐이 아니라 지금 그 모든 미술의 흐름이 유럽이었다가 지금 미국으로 중심이 됐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록펠러라든지 어떤 재벌과 정치적인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현대 미술이 미국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왜 예술에서 자본이 왜 들어갔을 때, 권력이 들어갔을 때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영향력은 어떤 건지 한번 궁금했거든요. 그건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서양 미술사나 이런 걸 보면은 어떤 부강했던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탈리아가 부강했던 시절, 스페인이 뭐 세계를 제패했던 시절, 프랑스가 세계를 제패했던 시절, 공교롭게 그 미술은 그 나라들이 부강했던 직후에 활짝 꼽혀요. 스페인에서 스페인화가 꼽히고 프랑스가 그 뒤로 예술을 석권하고 이런 것들이 그 돈이 예술을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그럼 뭐 가난한 예술가들도 있지 않느냐? 그렇죠. 아까 언급하신 네, 인상주의 화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말 새로운 어떤 것이었고요. 그 인상주의 이전의 예술은 모두 다 어쨌든 돈이 있고 그다음에 스폰서라는 게 존재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술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부르주아라든가 이런 시민들의 어떤 이제 힘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한 프랑스에서는 개인들이 이제 그림을 샀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사면서 인상주의 화가들도 나중에 잘된 사람도 있고 돈 많이 번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이전에는 돈을 쓰는 사람이 왕이거나 교회이거나 귀족이거나 그런 사람들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강한 나라에서 많이 예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그럼 앞으로 요새 중국이 뜨잖아요. 네. 앞으로 보면 21세기에는 중국에서 굉장히 또 많은 이런 예술가들이 또 많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예상할 수 중국 가서 있어요. 지금 미술품 좀 많이 사둬야겠네 지금 좀 뜰 거니까. 삭스 보이는 그런 삭스 보이는 화가를 싹쓸어서 네네. 그것도 괜찮은 아이디어. 그러니까요. 중국이 뜰 거 아닙니까? 네네네. 미술 쪽도 근데 가격도 올라갈 거고. 너무 듣다 보니까 너무 우리나라 작가들이 좀 비애감이 느껴지는 게 많이 힘들거든요. 우리나라 네. 작가들이.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후원이 가능할까요? 지금. 글쎄요. 지금 지금이라고 되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힘든가 봐 지금. 네. 지금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네요. 그 예술 하시잖아요. 예술. 대책을 좀 마련해 일단 주세요. 중요한 거는 버티야죠. 네. 버티기.
언젠가는 빛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 르네상스에 대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현재 우리가 굉장히 풍요롭다고 하지만 그때 르네상스 시절처럼 그 안에 메디치 가문에서 집중적으로 그런 금전적인 부분을 그 지원해 준 거는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예술 작품 자체를 하나의 그 권력 이런 부분의 도구화해서 활용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돈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보다 더 매력적인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뭐 피렌체라든가 베네치아의 그 척박한 삶 이런 데 돈이라는 것은 굉장히 모든 아이디어를 짜낼 수 있는 그 근간과 계기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제가 그 한 말씀 더 보태면요. 그 예술이 융성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위에서 그런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돼요. 저는 그 중에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을 비롯해서 좀 사회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모두가 이제 생존과 생계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이 좀 이제 여유가 생기고 안정감이 생기면 예술가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도 되겠고, 그 다음에 예술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예술을 즐기시고 그걸 구매하고 이런 분위기도 확산이 되겠고, 사회적인 시스템도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좀 그림이나 이런 거를 감상하는 그런 어떤 수업도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왜냐면 딱 그림을 봤을 때 이렇게 좋다라는 건 아는데 어떻게 좋은지 모르고 가격이 이렇게 되게 높을 경우에는 사실은 먹고 살기 바쁜데 힘든데 네.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일반 중산층이라든지 이렇게 선뜻 사지 못하잖아요. 네. 그림을 즐기시는 방법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요즘은 인터넷 시대잖아요. 고전 미술이 다 있어요. 여러분께서 한번 구글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미술관에 가지 않으셔도 미술을 즐기실 수 있는 시대가 됐고, 그 다음에 또 의외로 많은 곳에서 그 미술 그 강의를 해요. 예를 들면 백화점 문화센터라든가 뭐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미술 관련한 강연이라는 게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혹시 저희 책을 가지고 이제 관심이 생기셨다. 그러면 일단 아주 가까운 데서부터 공부 시작하시고 인터넷에서 좀 검색 좀 하시고 본인이 좋아하시는 어떤 그 예술을 하나를 정해 놓으시고 거기서 이제 확장을 해 나가시면 그냥 뭐가 될것 학교 같아요. 교육에서 그런 시스템이 좀 정착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림을 보고 좀 얘기하고 이런 거. 그,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너무 자꾸 나갔어요. 새길로 가시는 그 천재 나 예술가 때려주려고 그랬어 지금. 브루넬리스키와 보티첼리, 다빈치, 미켈란젤로, 티치아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예술가는 누구시고 그 이유는 이제 먼저 하세요. 저요? 네. 뭐 저는 뭐 일단 그 5손가락이 있는데 깨물어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뭘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가장 좀 책을 쓰면서 좀 가장 좋아하게 된, 원래 다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애착도 가고 그랬던 사람은 다빈치예요. 다빈치는 결과로서의 그림은 약 22점, 23점. 세상에 남긴 게 그거밖에 얼마 없어요. 없네요. 생각보다 다빈치 네. 그림이. 그 완성작으로서 그 결과물로서의 그림은 겨우 22점, 3점 이거밖에 안 되는데, 다빈치는 왜 그렇게밖에 그렇게밖에는 남기지 못했느냐? 다빈치는요, 자기는 완벽하게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십만 페이지의 과정으로서의 그림은 그렸어요. 그게 이제 다빈치의 노트예요. 그는 이제 바람을 그리고 싶어 했고요. 그는 물을 그리고 싶어 했고, 날고 있는 새를 그리고 싶어 했어요. 그런 모든 노력들이 그 노트에 다 쌓여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과정으로서의 그림은 이만큼 쌓여가는데 그는 결과로서의 그림을 완성하지 못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다빈치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삶의 태도,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의 길을 얘기해주고 있는 느낌이었고, 저도 그렇게 살아갈 자신은 없는데 그 삶이 상당히 아름답게 보였고, 그래서 저는 이제 5명 중에서는 다빈치가 가장 애착이. 결과보단 과정을 네. 저는 이번에 이제 처음에 김태진 교수가 했던 미술사 강의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들었을 때 낯설었던 이름이 있었어요. 브루넬리스키. 네. 지금 제가 발음이 되지만 처음에는 저도 지금 읽었어요. 브루넬리스키. 못했어요. 왜 이런 여기 있을까 이런 네.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여행을 가가지고
두오모 성당의 그 돔, 네. 쿠폴라를 완성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그리고 이제 그 세계의 대결, 거기 총동문을 기베리티와 같이 이제 경합을 벌였는데 2등이 됐어요. 근데 2등에게도 그 어드밴테이지가 강력했죠.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로마로 떠났어요. 네. 그 쿠폴라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가서 페어에서 그 유학 아닌 유학 생활을 했지만 굉장히 10년도 넘는 시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자기의 어떤 그 노력한 부분들이 나중에까지 그 완성될 때까지의 그 지속적인 기다림, 그 인내, 이런 것들이 진정한 작가이고, 아마도 길게 그 고민하고 고생했던 그 결과물 자체에서 더 큰 만족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으면서,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학문적인 부분들을 계속 지속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완성시킬 수 있다는 어떤 비전을 거기에서 맛볼 수 있었던 그런 개념에서 브로넬리스키. 네. 발음 괜찮죠? 네. 브로넬리스키. 예. 너무 자연스러우세요. 그러니까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결과보다는 과정을 즐기는 거, 즐기는 자세, 또 이제 어떤 그 일관적인 삶, 그렇죠. 어떤 그런 것들. 네. 요즘에도 딱 매치되는 딱 말씀이시네요. 그러면은 백수뮤 이제 저자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너무 말을 여기서 많이 하죠? 아니요. 저한테 이렇게 해주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안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안배. 공까지 날라가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안에 책 안에 사진을 이제 아까 영역을 나눠서 이제 찍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만약에 김태진 저자님께서 찍은 사진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 사진을 내가 받아서 내 나름대로의 편집을 해가지고 인용을 했어요. 네. 그때 그 사진에 대한 저작권, 저는 잠깐 나오셨을 때, 다른 책으로 나오셨을 때 그때 그런 얘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던 거였거든요. 네.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내가 가지고 왔을 때 그걸 내 나름대로 편집을 했다. 그때는 그 저작권도 꼭 찍지 않았어도 그 편집한 사람에게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그 거래 관계에서 네. 그렇게 좋은 작품이 있으면 싫게 하고요. 네. 저도 그 인문학에 글이 들어가죠. 그만큼의 분량에. 약간 농담이고. 그게 원래 이제 그 작가의 작품을 가지고 와서 네. 수정을 하게 되면요. 저작권 침해라는 개념이 그냥 갖다가 김태진의 것을 백승유로 네. 바이 카피라이트를 그렇게 쓰게 되면 1단계로 걸리는데 네. 그것을 수정하게 되면요. 몇 배 이상의 그 저작권 침해에 걸리게 돼 있어요. 배상을 더 많이 해야 됩니까? 그렇죠. 수정을 네. 하면. 허락 없이. 예. 허락 없이. 그럼 허락이 있을 때, 이렇게 승인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내 나름대로의 편집을 했을 때는요. 그러면 제2창작이 되겠죠. 제2의 창작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예. 거예요. 권리도 인정받는 겁니까? 인정, 근데 그거는 그렇죠. 이제 뭔가 네. 문서로서 뭔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진짜 막 권리 지금 인정받으려면. 제가 배신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줬다가 네. 내 건데 아, 그렇죠. 뭔 짓이냐. 그렇죠. 그렇게 배신하는 거죠. 그러시만 않으면 괜찮아요. 서로 신뢰를 해야죠. 네. 네. 그럼 뭐 신뢰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 좀 관광 가이드를 했었어요. 오. 네, 근데 이제 이걸 읽으면서 정말 이거 읽으면 가이드라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맞아요. 네. 이러면서 이거를 영어로 만드셔도 이거 잘 팔리겠다라는 생각이, 영어 버전은 생각 안 하셨는지 혹시? 뭐 제안이 오기를 음. 이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잘 팔릴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가이드 할 때 이제 관련 서적, 한국 관광 관련 서적을 많이 이제 찾아봤는데 이렇게 다 딱딱해요. 딱딱하고 재미도 없고. 근데 이제 워낙 지금 한류 붐도 많고 중국인들 되게 많이 몰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화 콘텐츠가 너무 없는 거 우리나라에. 그쪽으로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그러면 장유임 씨의 말은 지금 이제 아트 문화 여행을 이태리 편을 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라 한국 편을 두 분이서 네. 하면 원가도 절감될 거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을까. 꿀구라 막구라의 네. 아티문학의 그렇죠. 한국편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외국 분들이 외국 사람들, 와서 특히 이제 중국인들이 지금 한국에서 쓰는 돈이 몇 조가 되거든요. 지금 여기다가. 그러니까 또 백 작가님 중국인스럽게 좀 생기셨고 약간
그러니까 저기 인정. 저기 산둥지방이라든지 저기 약간 화적 저기 뭐 수호지에 나오시는 분 좀 비슷하거든요. 저는 사실 네. 동남아 쪽 뭐, 몽골 현대 가면 네네네. 바가지를 쓰지 않아요. 네 남방계 원주민으로 생각하고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네.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읽고 있는데. 그 아무래도 저희들의 힘은 아무래도 뭐 그냥 방대한 지식이나 깊이라기보다는 이제 구라에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걸 의외로 좋아해 주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기회가 된다면 우리 한국도 알릴 수 있는 그런 책도 한번 써보는 것도 한번 미래 계획에 넣어놓겠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2세 들어가는데 네. 아까 처음에 했던 멘트 한번 날리죠. 아,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네, 그래서 됐어요. 저희가 이제 그 다음 그 목적지가 있어요. 스페인. 조만간 스페인으로 떠나야 돼요 지금. 그래서 한 열흘 정도 떠나는데 국내 여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내의 어떤 그 레이더망에 벗어나서 외국으로 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또 이제 거기 얼추 이제 끝난 다음에 한국편으로 네, 준비하려고. 하셨으면 좋겠게 시리즈별로 이렇게. 이게 부탁하시면 네. 또 생각해 볼게요. 여기 그림 아까 이렇게 가열하실 때 나왔던 그림 아마 이제 가열 시간 짧은 시간 때문에 많이 못 보여주신 것 같은데 이 책 안에 보면은 작가들의 그림 내용 설명이 참 좋아요. 그 중에 저한테 와닿았던 게 보티첼리의 그 비너스의 탄생이라든지 그 작품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제가 익히 알고 있었던 보티첼리의 의미하고는 약간 많이 벗어나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비너스의 탄생 그 보티첼리가 아름답게 표현했다는 거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선 머리와 손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보티첼리의 작품을 머리 쪽의 작품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궁금했어요. 네, 그 르네상스는 이제 두 개의 이제 축이 엔진이 돼서 이제 르네상스를 일으켰는데 그중 하나는 브루넬레스키 같은 건축가나 도나텔로 같은 조각가 뭐 여러 화가들 이런 이제 손의 역할을 해준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이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고대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콘텐츠를 그런 콘텐츠를 이제 종교밖에 없었던 그 중세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세상에 이제 내놓을 수 있었던 데에는 싱크탱크죠. 머리 역할을 했던 그런 이제 집단이 있었거든요. 연구 네. 집단. 네. 그 연구 집단에 계속 다니면서 그 고대 그리스 로마를 배워서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냈던 사람이 보티첼리예요.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 하면은 그 두 축이 있었는데 그래서 보티첼리는 그런 인문주의라고 하는 그 운동의 하나의 그 그림으로 그걸 표현했던 그런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 네, 근데 머리라고 이게 표현한 거죠. 네. 그림 보면 이렇게 수수께끼 이런 게 많아요. 상징성도 되게 크고. 네.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당시는 이제 좀 지적인 그런 것, 새로운 무엇인가를 알아간다는 것. 결국 이제 자기 조상들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거기서 뭐 철학부터 역사까지 모든 게 막 새롭게 오는 때다 보니까 그런 지적인 것에 대한 동경 이런 게 또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림에도 그런 어떤 트릭이나 네. 지적인 그 뭔가를 갖춰야만 이해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넣는 거 이런 장치들 이런 게 좀 많았어요. 이제 그런 걸 좀 알고서 보시면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죠. 여기 있는 분들이 저기 뭐야 조만간에 다 이태리를 가실 수는 없잖아요. 네네. 스페인 가실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렇다면 그래도 지금 오늘 이걸 들으면서 그래 그 예술 한번 나도 한번 접해봐야겠다.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지금 이제 여기 서울에서 한국에서 뭔가 전문가시니까 여기 한번 가봐라. 이거 좋다. 그런 거 한두 군데만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거를 추천해 주셨습니까? 여기 한국에서 뭔가 이런 것을 이런 낯선과의 만남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느끼시려는 분들한테 혹시 있으세요? 낯설매라는 개념이요. 이 책 읽는 거 말고 저는 답이 그거예요. 이 책은 당연히 읽는 거고 이거 말고 이 책 말고 다른 거 하나. 네. 약간 외람된 말씀인데요. 네. 그 낯설미라는 자체가 네. 우리가 새로운 곳, 물론 여행이라는 것은 낯선 공간으로 가잖아요. 낯선 공간에서 또 낯설을 만나면 그 두 배의 그 낯설음에 대한 신선함을 받을 수 있는데 네. 사실 우리 일상에서 낯섦을 발견하는 것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없어요. 어. 우리 동네 어귀 항상 다니는 곳이지만 새로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그거 자체가 굉장히 신선해요. 그것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낯설게 사진 찍기. 낯설게 사진 찍기. 네.
사진 찍을 때 우리가 그냥 바라보는 것보다는 카메라의 프레임 속으로 바라보면요 세상이 낯설게 보입니다. 우리가 저 책은 아주 중요한 가이드 북이긴 하지만 네. 저걸 구입하기 힘드신 분들 네. 생활이 힘들면 사기가 쉽지 않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 말고 일상에서 행복감을 느끼기에는 간단하게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일반 그 간단한 카메라를 통해서라도 네네. 그 낯설게 보기를 생각하면 그 바람에 흩날리는 그 나뭇가지의 그 바람 소리까지도 네. 낯선 시각으로 우리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날 아니 수 그 있죠. 이 카메라를 어떻게 찍으라는 얘기입니까? 다른 자, 각- 잘 찍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좀 약간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네. 우리는 항상 카메라를 찍을 때 눈높이서 그냥 찍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살짝 엎드려서 삐딱하게 아. 위에서 밑으로 아. 위치만 바꿔도 괜히 달라지고요. 아, 렌즈를 우리가 줌 렌즈를 쓸 때 와이드 렌즈냐 망원 렌즈에 따라서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바라봄에 대한 개념만 바꾸더라도 세상은 여행을 떠나지 않고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 우와. 오! 돈 안 된다니까 굉장히 네. 김 교수님 김 교수님도 하나 제안 추천하신 거 있으세요? 뭐 굉장히 좋은. 음. 저도 이제 사진에 관심이 많이 생겼고요. 네네. 이번에 같이 백 작가님과 같이 다니면서 사진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고 그다음에 어깨너머로 이렇게 어느 앵글로 찍으시나 이런 것도 보면서 사진에 관심 많이 생겼고요. 네. 샀어요. 네. 장비 하나 장착했고요. 투자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일상을 좀 낯설게 해보는 경험 그런 게 가장 가깝게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게 이제 예술 작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거의 지역에 대해서 설명한 것도 있지만 그 일화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각 화가들에 나오는 그 어떤 처세술이라든지 인간적인 그거와는 면. 관계를 맺는 거라든지 그걸 어떻게 이뤄냈는지 독학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저는 이런 예술적인 관점이나 관광 쪽이라기보다는 그게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구나 보고 네. 나서 예. 불하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일화는 어디에서 이렇게 일화는 소소한 일화 같은 거? 그 일단 뭐 그런 자료들은 일단 많은 책들이 일단 그런 일화를 사실 소개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여러분이 어떤 화가나 예술가가 관심이 생기시면 그 인터넷에 검색만 하셔도 네. 그런 일화들은 많이 이제 접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생생하게 좀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냥 그 맛 그대로 나게 그렇게 이제 전달해 드리는데 이제 충실히 한 거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의 일화나 이런 걸 쓰면서 좀 의도했던 바는 이걸 읽으시는 분들이 과연 이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그 선택의 순간에서 했던 그 고뇌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신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탁월함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의 그 우리의 삶을 그냥 돌아보고 내 삶에 르네상스라는 게 있을까라고 하는 화두 그 화두를 이 책을 덮으시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멋있다. 내 삶의 삶의 르네상스. 르네상스 너무 멋있다. 네, 그런 화두를 마음속에서 이렇게 싹을 이렇게 심으실 수 있다면 저는 네. 더 바랄 게 없는 네네.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덧붙이면요. 네. 그 전에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이 내용들을 어디서 그 알게 됐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그 치면 나온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고 많은 책을 읽는데 한 권의 책을 읽으면 한 문장 정도 새로운 그 내용을 말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아주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그 와우, 제가 그런 말을 했던가요? 백 작가님 지금 7권 읽었으니까 7문장. 7문장 지금 30기가 동영상 보였으니까 그거는 몇 문장일까? 30기가 동영상은. 네. 자, 그러면 오늘 토크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이따가 더 우리 얘기들은 이따 같이 둘러앉아서 또 진하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방송은요. 다음 주는 황영은 집 나간 아빠를 찾습니다. 네. 제목이 그러니까 요즘 보면 워낙 이제 아빠들이 힘들지 요새요. 네, 집 나간 아빠서 그렇다고 이 저자가
집 나간 아빠는 아닙니다. 네, 아니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수고해주신 두 분 제 속기생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우리 오늘 그 이제 케이크 커팅 할 거거든요. 좀 이따가요. 네, 오늘당 베이커리에서 책을 이미지한 이제 케이크를 당근 케이크 있으니까 끝나가서 한 조각씩 드시고요. 근데 그러다고요. 여기 사장님께서 보통 책 표지를 그대로 디자인하세요. 케이크에다가. 근데 이번 책이 본인이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제일 어렵대. 이게 너무 보세요. 이게 디자인 이게 케이크를 만들기가 너무 힘든 거야. 케이크 만들기가. 그래서 오늘 사실 궁금해요. 케이크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오늘 케이크. 네. 그래서 궁금하고요. 이따가 한번 우리 보도록 하죠. 네. 자, 그다음에 우리 전체 사진 찍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느낀 점들 이따 부포럼 그룹에다 사진 밑에다가 좀 오늘 이 밤이 가기 전에 한 문장이라도 좀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우리 같이 공유할 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신 MC분들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분 한 말씀 하고 마치는 걸 하죠. 네. 네, 오늘 뭐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신 분들과 함께 유쾌한 토크를 하게 돼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저희가 이제 르네상스를 찾아 떠난 그런 여행, 그런 것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많은 분들에게 또 변화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권태로운 삶 속에서 낯선 시선으로 항상 그 새롭게 일상을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되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 사진 한번 찍을까요? 같이. 네.